과거에 지구가 너무 추워서 눈덩이처럼 얼음이 되어버린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류는 항상 흐르고 친절한 지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살기 시작하기 전 지구는 표면이 얼음으로 완전히 덮일 정도로 추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별의 거주 가능령에 있고 물이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지구는 어떻게 얼음덩어리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게 되었을까요? 친애하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얼음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슈퍼 빙하 시대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지구가 형성된 이래로 대기는 남방 담요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기의 태양은 지금보다 30% 적은 에너지를 방출했지요. 그 이후로 10억 년마다 태양의 에너지는 7%씩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이 현상은 복사 균형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대륙, 해양, 대기가 반사하는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태초부터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난방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온실가스는 지표면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메탄,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후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초기의 지구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륙의 출현과 관련된 침식으로 인해 그 농도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감소가 메탄 생성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메탄으로 상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산소를 생산하는 박테리아가 등장하죠. 메탄 생성 박테리아가 사라지면서 지구 대기 중 메탄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후는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에서 온실가스 추출 사이의 균형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의 자연적 공급원은 화산활동입니다. 화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대륙 암석과 반응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탄산염 형태로 고정시켜 해저에 퇴적물을 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년 전에는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했지만 대륙 표면이 침식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습니다. 24억 년 전, 지구 최초의 빙하기는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각 빙하의 원인과 결과는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빙하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볼까요? 빙하기는 과거의 지질시대에 발생한 빙하의 에피소드로 정의됩니다. 평균 기온이 떨어지면 지구 전체에 빙하가 확장됩니다. 이 현상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역사를 통틀어 최소 5번의 주요 빙하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지구가 기후변화의 주기를 겪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지구 궤도의 변형, 태양 출력의 변화, 지질학적 요인 등 다양합니다.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를 빙하기라고 합니다. 빙하기에는 해저 온도가 상당히 낮아져 대륙과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빙하가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에 걸쳐 발달합니다. 과거 빙하기에 대한 최초의 이론은 18세기에 확립되었습니다. 1742년 엔지니어이자 지리학자인
피에르 마르텔은 알프스 계곡에서 거대한 바위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바위가 발견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 과학자들은 이러한 암석을 옮기는 수단으로 얼음의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빙하기의 존재를 처음으로 뒷받침한 사람은 지질학자 옌스 예스마크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구 기후의 변화가 이러한 빙하기를 일으켰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20세기에는 과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가 자신의 이름을 딴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장기적인 기후변화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궤도의 주기적인 변화를 연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가 겪을 수 있는 미래의 주요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열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빙하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빙하기에 대한 증거는 지질학적, 화학적, 고생물학적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각각은 과학자들에게 지난 수십억 년 동안 빙하기가 지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암석의 벗겨짐, 응고되지 않은 물질의 퇴적, 조각된 계곡 등에 해당합니다. 지질학적 증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거나 지워질 수 있으며 정확한 연대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학적 증거는 퇴적물과 암석 샘플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동위원소 비율의 변화로 정의됩니다. 동위원소 비율은 동일한 샘플에 있는 두 동위원소의 원자수의 비율입니다. 가장 최근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얼음 코어와 해양 퇴적물 샘플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료에는 기포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 대상 기간 동안의 대기 구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물학적 증거는 화석의 지리적 분포가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뜻한 환경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은 빙하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반면 추운 온도에 적응한 생물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緯도에서 화석수가 적다는 것은 만년설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가능한 가장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세 가지 유형의 증거와 수많은 데이터 소스에 의존합니다. 고대 기후의 지표로 사용되는 가장 가치 있는 장소 중 하나는 남극의 만년설로 과거 대기 온도와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리틀돔 C는 남극 동부 고원의 해발 3,200m 이상 고도에 위치한 시추 현장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정기적으로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풍경은 온통 하얀 카펫으로 덮여 있고 첫 번째 해안선은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21년부터 만년설을 뚫고 4m 길이의 얼음 코어를 추출하기 위해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700m의 깊이의 얼음층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150만 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당시의 기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얼음의 90%가 남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극의 면적은 1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하얀 대륙은 지구 역사의 귀중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수천 미터 두께의 얼음에는 온도와 대기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죠. 과학자들은 얼음 자체만큼이나 그 안에 갇혀있는 기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포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다양한 온실가스의 농도를 알려줍니다. 시추를 통해 우린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빙하기가 나타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공전 궤도는 밀란코비치 주기로 알려진 주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구와 태양의 거리와 경사가 변화하여 받는 햇빛이 재분배됩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은 지구가 겪는 빙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륙의 위치에 따라 극지방으로 향하는 따뜻한 물의 흐름이 중단되거나 차단되어 만년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 지각의 양이 달라지면 바람과 해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와 같은 대기 성분은 만년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는 빙하가 전진하면 감소하고 후퇴하면 증가합니다. 지구 역사상 5가지 주요 빙하기에 대해 알아보세요. 24억 년 전, 지구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첫 번째 빙하기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로니아 빙하기입니다. 이 빙하는 24억 년 전에 시작되어 고생대인 21억 년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지구의 멘틀의 가스 제거로 인해 바다는 현재보다 거의 25% 더 많은 양을 차지하죠. 화산에서 나오는 용암은 칼륨과 인이 풍부하여 양질의 비료가 됩니다. 바람과 날씨로 인해 용암은 자연적으로 부서집니다. 작은 물질 조각이 마그마 암석의 균열에 박혀 많은 양이 쌓이게 됩니다. 암석은 다공성이기 때문에 수분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발달에 이상적인 따뜻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척박해 보이는 이곳은 궁극적으로 최초의 유기체가 탄생한 무대입니다. 바람, 날씨 또는 조류에 의해 운반되는 이러한 미생물 중에는 핵이 없는 원핵 박테리아의 일종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단세포 유기체는 물과 육지 모두에서 대규모 군집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진대사는 광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들은 산소를 생산합니다. 공기 중에 시아노박테리아는 질소를 암모늄과 질산염으로 변환하고 바다의 시아노박테리아는 탄소를 가두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석회암을 생성합니다. 용암 조각과 시아노박테리아의 성장이 결합하여 서서히 토양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같은 특권적인 환경에서 이끼와 곰팡이와 같은 더 복잡한 유기체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후자는 뿌리를 내리는 방법, 특히 균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바위를 깨고 최초의 지상 정착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부분적으로 그들 덕분에 생명이 처음으로 지구를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가루가 생명체의 증식에 기여한 것은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지구는 아직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발달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활화산으로 덮여있고 유독성 구름이 영구적으로 존재합니다. 태양이 치명적인 자외선을 쏟아내면서 광활한 용암이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물속에 남아있지만 식물은 여전히 널리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억 년 전 생명의 모습을 바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산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지구 대기 중 산소는 부족했습니다. 산소는 광물 속에 갇혀 있거나 물 속에 둘러싸여 있었죠. 대산화는 지구의 물, 생물권, 대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지구 생명체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기체는 혐기성이지만 시아노박테리아는 산소 광합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생태학적 틈새를 차지하고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매우 빠르게 번식합니다. 광합성을 통해 시아노박테리아는 노폐물인 산소를 생성하고 이 산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처음에는 이 산소가 표면 철의 산화에 의해 흡수되지만 시아노박테리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 흡수원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면 산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혐기성 유기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원소로 활성산소를 형성하여 혐기성 유기체의 대사 과정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분자는 단백질, 핵산, 세포막을 손상시켜 세포 사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혐기성 유기체가 대량으로 멸종하면서 많은 유기체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농도의 증가는 이러한 조건에 더 잘 적응하는 새로운 생명체의 진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산소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대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세포 호흡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호기성 호흡을 할 수 있는 유기체는 무산소성 유기체보다 주어진 양의 영양분으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기체는 산소를 전자수용사슬의 최종 전자수용체로 사용하도록 진화하여 세포의 에너지 화폐라고 할 수 있는 ATP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나 카탈라제와 같은 항산화 효소는 산소와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독성 활성 산소를 중화하도록 진화하여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호기성 생물은 생존을 위해 산소를 사용하여 호흡하고 분자를 산화시키고 신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메티오닌, 트립토판, 셀레노시스테인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아미노산이 게놈에 통합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호기성 유기체는 산소가 정상 농도로 유지되는 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농도를 초과하면 산소는 무조건 유독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의 변화는 당시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치명적이었지만 진핵생물과 메타조류의 형태로 새로운 유기체가 등장했습니다. 진핵생물은 단세포이든 다세포이든 호흡에 특화된 핵과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기체를 포함합니다. 오늘날 진핵생물은 식물, 균류, 동물 등 생물계의 3대 왕국을 포괄합니다. 두 번째로 발전한 유기체 그룹은 메타동물입니다. 메타동물은 핵과 소기관으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로 유기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의 세포는 조직을 형성하죠. 대기는 완전히 불안정합니다. 미생물은 산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에는 또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대산소화 사건 동안 대기 중 산소가 상당히 증가하여 메탄이 감소했습니다. 산소는 메탄과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형성합니다. 후자는 메탄만큼 열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혐기성이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대량 멸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산소는 독성이었습니다. 동시에 화산 활동은 2억 5천만 년 동안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결합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 온실 효과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지구는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지구 표면은 완전히 얼음으로 덮였을 겁니다. 이러한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생명의 진화와 함께 발생한 대기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핵 박테리아가 수행하는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가 방출되었습니다. 동시에 형성되는 석회암은 이산화탄소를 가두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당히 줄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감소는 지구의 온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태양은 오늘날의 에너지의 85%만 제공했습니다. 기온은 수만 년 동안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죠. 당시 존재했던 물은 얼음이 되었습니다. 알베도가 증가하여 냉각과 동결이 강조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는 표면 온도가 영하 10도인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비슷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후로 니아 빙하기가 광합성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런기 빙하는 공룡이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인 지구 역사 초기에 발생했습니다. 그 후 수십억 년에 걸친 지질학적 진화에 의해 그 흔적은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의 증거는 이후의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 뒤집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광대한 빙하 퇴적물의 형성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빙하가 운반한 물질이 포함된 대륙 퇴적물이 압축되어 형성되는 퇴적암, 주로 틸라이트와 라미나이트의 형태로 축적된 겁니다. 빙하 활동은 지형을 변화시켜 호수와 계곡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온도 강화는 해양 순환과 대기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빙하는 또한 지구 화학적 영향을 미쳐 바다의 철과 산소와 같은 원소의 순환을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당시 남아있던 생명체들에게 어려운 생존 조건을 부과했고, 이는 미래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추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원칙적으로 물의 빙점 이하에서는 유기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중단됩니다. 물이 결정화되면서 세포 질과 유기체에 침입합니다. 세포 조직이 파괴되고 유기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이처럼 적대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빙하기 이후 미생물이 다시 살아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얼음 속에 갇혀 있을 때 일부 미생물은 온도와 먹이의 양에 따라 평소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신진대사를 계속합니다. 다른 미생물들은 모든 에너지 소비를 중단하거나 포자를 형성하여 에너지가 없어도 생존합니다. 환경이 개선되면 세포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죠. 굶주림에 직면한 미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유기체는 고통을 겪을 것이고, 다른 유기체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겁니다. 초미세 세포를 개발하거나 스트레스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기아 유전자를 발현하여 저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신진대사를 줄이고 휴면 상태가 되거나 포자를 형성하는 겁니다. 저온 충격과 기온 하강도 미생물에게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미생물은 막 유동성 손실, 효소 처리 속도 감소 및 세포 손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발할 겁니다. 빙하와 같이 극도로 낮은 온도에 노출된 얼음은 특이한 특성을 보입니다. 액체 정맥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 구조의 불용성 불순물로 액상으로 농축되어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정맥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유명한 정맥에는 액체물, 영양소 및 생체 분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 안에 갇힌 미생물의 신진대사를 위한 진정한 오아시스이죠. 그러나 미생물이 산성 얼음 정맥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의 낮은 pH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액체 정맥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산성 미생물은 진핵세포, 박테리아 및 고세균입니다. 또한 얼음에 의해 끌려가는 광물 알갱이 표면에 있어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얇은 물막이 형성됩니다. 이를 통해 미생물은 영양분과 필요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영하 50도의 온도에 직면하더라도 세포질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적응해야 합니다. 빙하기 동안 지구에 영향을 미친 재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핵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화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얼음 아래에 축적되었다가 갑자기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온실 효과를 강화하고 지표면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런 다음 빙하는 불과 수만 년 만에 일어납니다. 화산은 생명체 보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산은 특정 지역에 얼음이 없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생물종이 빙하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후가 다시 온화해지면 지열 피난처 주변 지역에 점차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열대 인근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의 풍부함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로니아 빙하 이후 수억 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지구는 재건되었습니다. 8억 년 전 지구는 거대한 바다 미로비아로 둘러싸인 하나의 거대한 대륙 로디니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기온은 10.5도였고 어린 태양은 지금보다 6% 적은 빛을 방출했습니다. 하루의 길이는 22시간이 채 되지 않았고 1년은 13개월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북미는 로데니아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 위도에, 남극 대륙은 거의 적도에 위치합니다. 마그마 운동과 화산 활동의 결과로 로디니아는 약 7억 5천만 년 전에 분열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었고 그 중간에 태평양의 조상인 판탈라사라는 새로운 바다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북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부분은 얼음으로 덮인 남극으로 향합니다. 로디니아의 북쪽 절반에 있는 땅은 북극을 향해 있습니다. 두 반쪽 사이에는 콩고 크레톤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암석권으로 통합되었던 단단하고 안정적인 지대입니다. 수백만 년 후 이 세 부분이 다시 합쳐져 판누티라는 새로운 초대륙을 형성할 겁니다. 이 미래의 만남과 관련된 충돌로 인해 범아프리카 조산대라는 산이 생겨날 겁니다. 이 시기에는 중간 해양의 파문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고 평균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랑제르 빙하기 동안 지구는 실제로 두 번의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빙하는 7억 2천만 년 전에 시작되어 6억 6천만 년 전에 끝난 스투르티아 빙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1000만 년 동안 기온이 다시 상승하여 강빙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마리노 빙하로 알려진 두 번째 빙하는 6억 5천만 년에서 6억 3천만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혹독한 빙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지구는 생명체의 다양성이 부활했습니다. 엽록소를 가진 유기체를 진화적으로 분류하는 등급인 엽록조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조류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합토넴이라는 특정 말단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 단세포 조류의 한 분류군인 합생조류나 매우 다양한 단세포 수생 진핵 생물의 한 종류인 규조류도 있습니다. 균사를 구성하는 필라멘트인 균사체와 곰팡이 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히드라나 해면동물과 같은 동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디니아에서 극지방에 도달하는 부분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광활한 얼음이 형성됩니다. 토양과 바다는 수백 미터 이상 얼어붙습니다. 극지방의 만년설이 적도에 도달합니다. 얼음이 어두운 바다보다 태양 광선을 더 많이 반사하는 피드백 루프가 시작됩니다. 지구 전체가 얼어붙고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며 해빙의 두께가 1km 이상에 이릅니다. 지구는 말 그대로 눈덩이가 됩니다. 탄소 분포가 크게 변화하여 해양 유기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광합성이 중단됩니다. 유출수는 더 이상 침식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고통스럽습니다. 태양은 존재하지만 덜 밝게 빛납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차갑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눈이 내리는 일은 드물지만 강한 바람이 이 황량한 땅에 약간의 역동성을 가져다 줍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해저에서는 해조류와 박테리아의 형태로 생명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다세포 유기체에도 이 빙하기 직후에 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의 농도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속도로 빙하가 녹는 눈덩이 효과를 재현했습니다. 적도 근처에서 바다가 얼지 않았을 피난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한성 유기체가 폐쇄된 환경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결국 진화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가속화되었습니다. 미생물 생명체는 단단한 얼음 속에서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빙하는 바다의 산소를 공급하는 국지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철과 망간과 같은 특정 금속은 산화된 형태로 과도하게 나타나 국지적으로 산소가 많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접지선에서 멀어질수록 산화된 형태는 더 드물게 나타납니다. 접지선은 얼음이 떠다니는 부분과 육지에 닿는 부분 사이의 구역입니다. 이 빙하기 동안 접지선은 산소로 가득 찬 진정한 에덴 동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산소는 빙하를 형성한 압축된 눈 속에 들어있던 작은 기포에서 나왔습니다. 접지선에서는 얼음이 녹아 거친 암반에 문지르면서 이 기포들이 액체 상태의 바다로 방출되었습니다. 얼음이 적도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화산 활동은 계속되고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대기 중으로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350배 수준에 도달하며 온실 효과는 빙하 상황을 되돌리고 얼음을 녹이기에 충분해집니다. 삶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아 플라나우스키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얼음이 녹는 동안 대륙이 침식되면서 대량의 인이 방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이 바다에 많이 존재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하고 결과적으로 대기로 산소가 방출되는 데 기여했을 겁니다. 100만 년, 지구를 덮고 있는 두꺼운 얼음 멘틀이 녹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결과 대량의 석회질 퇴적물이 형성되어 바랑제르 시대의 퇴적물 위에 덮이게 됩니다. 이후 수백만 년 동안 더 복잡한 최초의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살아남은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 과정을 재개하여 산소를 대량으로 방출했습니다. 공기가 바뀌고 미생물군이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시적인 연체 동물은 오늘날의 동물에 비하면 매우 단순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큰 진보를 이룬 동물입니다. 주로 해저에 살았고 외피가 단단해서 화석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동물의 대부분은 납작합니다. 디킨소니아는 1m가 넘는 크기에 비해 두께가 5mm에 불과한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용종가스를 운반하는 기관이 없이도 조직의 산소 공급이 용이했습니다. 디킨소니아는 입, 항문, 소화기관이 없는 늑골에 있는 타원형 프로원입니다. 해저를 덮고 있는 박테리아 필름을 섭취하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다양한 유기체는 해파리, 절지동물 또는 잎과 같은 형태를 닮았습니다. 일부는 오늘날 알려진 것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발견된 화석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물에 쉽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분열을 통해 번식하는 세포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덕분에 서로 달라붙어 최초의 다세포 동물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세포 동물은 가장 단순한 표현, 즉 세포들이 서로의 이점을 위해 모인 단순한 군집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경계, 혈관계, 소화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폰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화석은 현재 약 1만 종에 달합니다. 스폰지의 몸은 부드럽고 기공이라는 분리는 수많은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물이 통과하고 여과되어 스폰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추출합니다. 몸은 석회암 또는 실리콘으로 구성된 골격으로 지탱됩니다. 스폰지는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한 부분이 제거되면 손상되지 않고 다시 자랍니다. 해면은 수심 5,000m 이상부터 얕은 수심까지, 그리고 모든 기후에 걸쳐 담수와 기수 모두에 서식하는 매우 넓은 분포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한 시기가 지나자 기후는 다시 변덕스러워졌고 약 4억 6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상부와 셀루리아기에 새로운 빙하가 발생했습니다. 4억 8,500만 년 전에 시작된 오르도비스기에는 대륙이 하나로 묶여 초대륙 gondwana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로디니아의 분열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판구조론의 영향으로 대륙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대륙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gond와나가 남극에 정착하는 동안 로렌티아, 시베리아, 발티카라는 이름의 세 개의 작은 대륙은 섬과 함께 적도 근처의 따뜻한 집을 찾을 때까지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뜨거운 태양과 격렬한 강수량 등 열대 기후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견뎌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과 결합하여 바위가 녹아내립니다. 탄소 함유 이온이 방출되어 유출수에 의해 바다로 운반됩니다. 해양 동물은 이를 이용해 껍질과 골격을 만듭니다. 그들이 죽으면 탄산염 물질은 해저의 퇴적물에 저장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기에서 탄소를 흡수하여 해저에 묻어두는 과정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실 효과가 감소하고 지구의 기온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빙하기는 얼음으로 뒤덮인 눈덩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초기 단계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발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르도비스기 생물 다양화 사건으로 알려진 해양 동물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플랑크톤의 급격한 다양화는 해저에 사는 동물군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캄브리아기 삼엽충, 모발성 브라키오포드 및 에오키노이드 두 종류, 크리노이드 및 관절성 브라키오포드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대륙의 바다는 수심이 얕고 생물이 풍부하며 최초의 산호초가 나타납니다. 연체동물, 특히 이메페류, 복종류, 노틸로이드가 흔해집니다. 산호가 등장하여 바다를 식민지로 삼고 진정한 생태계와 같은 거대한 산호초를 형성합니다. 산호는 해양 동물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말기에는 바다에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불가사리와 해면 동물부터 바다 전갈과 서툴게 헤엄치는 원시 어류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종들이 등장했죠. 또한 이 시기에 최초의 대형 포식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때까지 동물들은 거의 독점적으로 저서동물로 해저에 가까운 곳에 머물렀지만 즉각 두 종류는 처음으로 바다에서 헤엄친 동물이었습니다. 바다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으니 삼엽충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수미터 길이의 고든 원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사방에서 흔들 수 있는 촉수를 가지고 있어요. 부풀어 오른 눈은 다음 먹이를 찾아 먹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리를 한 번 내리치면 삼엽충의 등딱지가 두 동강이 납니다. 이제부터 전체 먹이 그물망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생물 다양성은 캄브리아기에 비해 기온이 떨어진 것에 감사할지 모르지만 다음 도전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안데스 사하라 빙하는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멸종으로 알려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5대 대량 멸종 중 하나에 기여했습니다. 이 멸종 이후 생물종의 70%가 지구 표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빙하의 기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먼 곳에서 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빛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하는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이 광선은 대기를 투과하여 오존층을 변화시키고 지구를 어둡게 만듭니다. 질소와 산소는 독성 가스인 이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후자는 햇빛의 통과를 차단할 정도로 지구를 뒤덮습니다. 이 이론은 초신성의 흔적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장애물이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은 당시의 기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오르도비스키 후기에는 태양 광도가 오늘날보다 약 4.5% 감소했지만 오늘날의 기후 조건에서 빙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감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오늘날보다 최대 18배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온실 효과를 발휘하여 낮은 태양 광도를 상쇄했을 겁니다. 이러한 요인과 함께 약 3억 2,500만 년에서 2억 6천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과정인 에팔레치아 조산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북미 대륙판 아래 해양 지각판의 섭입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이 지질학적 과정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형성된 산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각에 저장하는 화학 반응인 규산염 풍화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또한 지각판의 움직임은 대륙의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해류와 대류에 영향을 미쳐 기후를 변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의 궤도 변화가 더해져 지구 표면에 태양 복사율을 변화시켜 기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빙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륙에 얼음이 쌓이면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얕은 해양 지역이 줄어듭니다. 먹이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영향을 받아 모든 생물에게 기근이 닥칩니다. 한때 생명체로 가득했던 바다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불과 500여 년 만에 기존 동물군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10만 년이 지난 지금도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바다의 물을 빨아들였죠. 떼들은 물이 빠져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수백 미터 후퇴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명은 승리합니다. 일정 깊이를 넘어가면 생물들은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틸로이드와 유로피테리드는 해저에서 은신처를 찾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차가운 물에 적응합니다. 아스트라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보다 조금 큰 이 작은 원시어류는 지느러미가 없고 몸의 뒷부분으로 움직입니다. 해저에 사는 작은 무척추 동물이나 죽은 동물의 부스러기를 빨아먹으며 먹이를 찾습니다. 피부는 진동에 매우 민감해 당시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피스는 원시적인 등뼈를 가진 최초의 동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교적 하찮아 보이는 이 생물은 사실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입니다. 이 혈통은 나중에 조류, 파충류, 포유류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스트라피스는 새로운 빙하기에 특히 저항력이 강했습니다. 아스트라피스는 후퇴하는 바다를 따라갔죠. 까다로운 먹성이라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또한 다른 수생 생물보다 찬물을 더 잘 견뎌냅니다. 아스트라피스는 이 새로운 시련에 적응하고 곧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이들은 최초의 아가미를 장착하여 먹이를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가 따뜻해지기까지는 50만 년이 더 걸렸습니다. 마침내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빙하계에서 살아남은 종들에게 새로운 기후 격변이 닥쳤습니다. 70% 이상의 종이 영원히 사라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 덕분에
생명체는 다시 살아나 지구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쓸 겁니다. 바다에는 놀라운 종들로 다시 채워질 것이며 지구는 약 3억 2천만 년 전 석탄기에 시작된 다음 빙하기까지 서서히 열대 기후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4억 년 전 대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식생에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거대한 판탈라사 해로 대부분 덮여 있습니다. 플루토 곤드와나는 천천히 북쪽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로르시아 대륙과 충돌할 예정입니다. 이 두 대륙은 다음 시기인 석탄기가 시작될 때 합쳐져서 하나의 초대륙인 판게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만년설이 없었고 지구는 25도 내외의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누렸습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초목이 번성했습니다. 식물은 번성하여 육지를 정복했습니다. 이끼가 특징인 최초의 육상식물은 약 5억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기는 식물은 양치류와 지유류로 진화했고 3억 5천만 년 전 석탄기에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풍부하고 풍성한 식생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온 덕분에 최초의 곤충이 번성했습니다. 당분간 이들은 유일한 육상 거주민입니다. 현재 초식동물은 없습니다. 그 결과 식물은 말 그대로 지구로 식민지화했습니다. 최초의 숲이 형성되고 초목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졌습니다. 큰 나무 양치류는 몇 미터 높이의 리코팟과 함께 자랍니다. 최초의 화렵수가 등장합니다. 광합성과 그 결과로 생성된 산소 덕분에 지구의 대기는 산소가 풍부해져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높은 대기압과 결합된 산소 수준의 상승은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신진대사에 유리했고 대형 육상 척추동물은 거대한 비율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 중 하나는 날개 길이가 최대 75cm에 달하는 잠자리 메가네우라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노래기의 먼 조상인 아트로플레오라가 있는데 몸 길이가 최대 1.8m에 달했습니다. 또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식물은 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꽃피는 식물도 등장했습니다. 식물의 발달은 대량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나무 줄기와 식물 파편에서 나오는 리그닌과 셀룰로스가 축적됩니다. 극지방 기후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름은 겨울 눈이 녹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눈이 쌓여 얼음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본토를 덮고 있는 빙상이 팽창하면서 알베도가 상승하죠. 피드백 루프가 시작되고 얼음은 점점 더 멀리 확장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식물은 진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산소 농도는 일반적인 습도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유발합니다. 식물의 성장 둔화와 화재 발생의 조합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더욱 증가시켜 온실 온난화를 통한 눈덩이 효과를 방지합니다. 수년에 걸쳐 알베도의 감소는 여름을 더 따뜻하게 하고 겨울을 더 온화하게 만들어 빙하가 발생하는 지역에 눈 깊이를 제한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얼음의 녹는 현상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탄소를 가두던 무산소 지대를 덮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표면적이 줄어들고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되돌아갑니다. 2억 6천만 년 전 카루 빙하가 끝나면서 지구의 대기 중 산소 농도는 현재와 비슷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와 같은 빙하기는 없었으며 약 258만 년 전 플라이오스의 말기인 제4기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빙하기에 살고 있습니다. 약 258만 년 전인 플라이오스의 상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빙하가 후퇴하는 단빙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빙하기를 홍적세 제4기 빙하기라고 합니다. 지구는 태초부터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쳤습니다. 만년설은 4만 년에서 10만 년 사이의 시간 척도로 전진하고 후퇴합니다. 과거에는 전 지구를 덮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린란드, 남극 대륙 및 바핀섬을 덮고 있는 빙하와 같은 몇 개의 작은 빙하로 제한됩니다. (258만 년) 전의 대륙은 대략 지금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가 시작된 이래로 서로 100km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이전 기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북미와 남미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그 결과 파나마 지역이 형성되어 따뜻한 적도 해류가 사라지고 대서양 냉각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는 점차 건조하고 추워졌습니다. 그린란드 빙상이 나타나고 남극 빙상이 두꺼워졌습니다. 아프리카판과 유럽 사이의 충돌은 계속됩니다. 알프스 산맥은 계속 조산됩니다. 지각 운동과 함께 침식 현상과 탄산염 형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획이 계속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림은 줄어들고 있으며 적도 주변에는 극히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사바나와 초원은 이제 모든 대륙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중위도에서는 낙엽수로 이뤄진 온대림이, 고위도에서는 찜엽수와 툰드라가 발견됩니다. 남극은 진정한 얼어붙은 사막입니다. 원시적이었던 해양동물과 육상동물은 이제 현대적입니다. 북미와 남미가 교차하고 파나마 지역이 형성되면서 북미 간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죠.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절지동물, 심지어 날지 못하는 새까지 다양한 동물이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치류, 마스토돈, 주머니 쥐로 대표되는 포유류는 북아메리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코끼리와 매우 흡사하지만 지금은 멸종된 곰포테리움도 발견됩니다. 곰포테리움은 거의 직립에 가까운 4개의 어금니와 아래턱으로 떨어지는 짧은 테이프 모양의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늘보, 글립토돈, 아르마딜로는 파나마 지역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육식동물도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개, 곰, 객과 동물이 포함됩니다. 유라시아에서는 영장류의 존재가 줄어드는 반면 설치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거대한 설치류 종들이 지구 표면을 돌아다닙니다. 1987년 우루과이의 한 해변에서 거대 설치류 화석인 조세포 아르티가시아 모네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오늘날까지 알려진 설치류 중 가장 크고 무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안데스 산맥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10에서 15kg의 설치류인 파카라나입니다. 하지만 이 파카라나는 길이가 최대 3m, 무게가 최대 1톤에 달하는 조세포 아르티가시아 모네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개골만 57cm에 달합니다. 이에 비하면 들소만큼 큰 키입니다. 형태는 기니피그와 비슷하지만 비례적으로 하마 크기와 비슷합니다. 턱은 매우 튼튼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영장류가 계속 진화하고 유제류가 우세합니다. 최초의 인간과 기린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우제류의 종의 수가 증가합니다. 백악기 이후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아메리카 종과 남미의 종들이 섞이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유대류가 여전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원백과 캥거루가 등장합니다. 오리너구리가 등장합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열대식물은 아열대 숲과 초원으로 대체됩니다. 서유럽은 자작나무, 참나무, 물풀의 나무과의 나무와 더 북쪽의 침엽수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점진적인 냉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척추 동물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페리소닥틸 유제류는 쇠퇴합니다. 반면에 대형 유제류는 거친 식단에 만족하고 식량 부족 기간을 더 잘 견뎌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견뎌냈습니다. 거대한 초식 포유류인 마스토돈은 번성했고 최초의 코끼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거인들은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고 새로운 더 큰 육식 포유류가 등장했습니다. 플로이오스의 말기에 지배했던 동물군의 대부분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 수천 년 동안 빙하기는 많은 동물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일부는 온난화 위도로 이주할 수 있었지만 일부는 멸종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겨울이 지금보다 혹독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정확한 빙하의 수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빙기로 구분되는 4가지 주요 빙하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76만 년에서 53만 년 전의 귄치 빙하, 65만 년에서 35만 년 전의 민델 빙하, 30만 년에서 12만 년 전의 리스 빙하, 8만 년에서 1만 년 전의 비름 빙하가 그것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이 빙하기가 다른 빙하기와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인간이 빙하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빙하기 덕분에 인류의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에게 비극이라기보단 아프리카 대륙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가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겨울마다 추위가 조금씩 심해집니다. 숲은 물 부족으로 시들어갑니다. 참나무 숲은 춥고 건조한 대추원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끼를 찾아 평원을 배회하는 동물무리는 유럽에 사는 인간 부족에게 신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초보적인 도구로 어린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미 죽은 성체 동물들을 가져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빙하는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 북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험을 떠났던 부족들은 더 따뜻한 땅과 기운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이때에도 불은 여전히 그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00m가 넘는 만년설이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시베리아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빙하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로 인해 해수면이 100m나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땅이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대우림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바나와 사막이 풍경을 장식하면서 유럽과 술록무리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빙하는 약 8만 년 동안 지속되었고 약 2만 년 동안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간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기는 지금까지 4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가장 일반적인 상태는 빙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빙하 속에서 인간은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빙하는 바다의 통로를 열어주었고 인간은 빙하와 해빙을 오가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기와의 관계를 영원히 바꾼 사건은 40만 년 전 불에 가축화였습니다. 그때부터 불은 추운 지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캠프를 세우고 쉼터와 오두막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영구적으로 얼어붙은 땅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고 난방수단을 영원히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9만 년 이상 지속된 빙하기 이후 마지막 대빙하는 21,500년 전에 시작되어 약 1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 지구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균 기온이 약 4도 상승했습니다. 한때 유럽의 벨기에까지 북쪽의 대부분을 덮었던 거대한 만년설이 녹아내렸습니다. 해수면은 100m 이상 상승했습니다.
식물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지구의 물순환이 강화되었습니다. 2만 년 전만 해도 지구의 기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날씨는 춥고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19,000년 전 북쪽의 작은 지역은 따뜻해지기 시작했지만 남쪽은 여전히 추웠고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CO2는 여전히 낮고 만년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쪽의 이러한 진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름에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진 궤도 변화 때문이며 남쪽은 그늘에 빠졌습니다. 대륙은 고緯도 북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만년설이 형성된 곳입니다. 1도 정도의 아주 작은 온난화만으로 많은 양의 얼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수가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대서양은 두 극을 잇는 바다 통로와도 같습니다. 대서양은 열대 대서양에서 북쪽으로 따뜻한 물을 운반합니다. 극지방에 도달하면 이 물은 대기로 열을 잃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져 심해로 가라앉은 후 남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순환은 남반구의 열을 북반구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북대서양에서 더 가벼운 담수가 유입되면 북쪽이 냉각되면서 남쪽의 열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17,500년 전의 상황이 바뀐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쪽의 기온은 상승하고 북쪽은 냉각되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은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1500년 후 북쪽의 기온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과 함께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16,000년 전인 이 시기에는 온난화가 모든 위도와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준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반구의 온난화로 인해 남극해에서 대규모 가스 방출이 발생하여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습니다. 만년 전에 온난화가 결정적인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는 안정화되었습니다. 향후 4,000년 동안 만년설은 후퇴할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구가 또다시 대규모 온난화를 겪을 경우 지구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3세기 만에 인간 활동은 1만 년 동안 지속된 마지막 빙하기보다 30%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산하여 대기로 방출했습니다. 1만 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구는 홀로세라고 알려진 따뜻한 시기로 특징 지어지는 간빙기에 있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6,000년 전의 현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때 흑해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빙상이 서서히 녹으면서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땅이 얼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온대 동식물이 중위도와 고위도를 되찾았습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한 동식물들은 다른 생태적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이 간빙기 동안의 기온 상승은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증가하여 사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영국 제도는 유럽 대륙으로부터 고립되어 거주 가능한 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식물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종의 분포는 변했습니다. 거대한 초식동물 무리는 광활한 숲의 침입을 받아 열대 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북부와 남부 사막에 나타난 사바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반구와 호주에서는 거대 동물의 존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포유류는 멸종의 물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머드와 다른 대형 초식동물들이 사라지면서 기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2,000년 전 매머드는 연간 960만 톤의 메탄을 배출했습니다. 매머드가 사라지면서 대기 중 메탄 수치가 떨어지고 온실효과도 감소하여 지구가 냉각되었습니다. 매머드는 놀라운 동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코끼리와 매우 흡사한 매머드는 큰 머리에 몸통이 있고 4개의 기둥을 가진 거대한 몸통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종은 6톤에서 8톤에 달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빙하기와 한파에 적응했습니다. 귀와 꼬리의 크기는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열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털은 길이가 1m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털은 사람 머리카락보다 6배나 더 두꺼웠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부비동 덕분에 엄청난 양의 찬 공기를 처리할 수 있었죠. 눈에 띄는 엄니는 최대 5m에 달해 눈밑에 묻힌 풀을 씻어내는데 이상적인 도구였습니다. 매머드만이 멸종의 물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대형 파충류와 유대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거대 동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머드와 코끼리의 친척인 마스토돈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의 크기까지 자란 육지 나무늘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대형 육식동물 가족에서 미국 치타, 검치호랑이, 미국 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이언트 아르마딜로, 자이언트 곰, 자이언트 비버도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인 영양과 같은 초식성 나무를 먹는 포유류도 북미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 동물은 수명이 길고 사망률이 낮으며 개체수 증가 속도도 느립니다. 성체를 공격할 수 있는 포식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동물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초기 인류의 출현과 확산은 멸종의 물결이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매머드는 도구용 상아, 움막을 짓기 위한 뼈, 수위로부터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털, 식량인 고기, 심지어 불을 지피기 위한 기름까지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거대한 동물이 사라지는 데 기여한 역사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과잉 사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머드가 사라진 원인은 인간과 사냥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머드는 추위에 매우 잘 적응했습니다. 홀로새 동안 지구온난화로 인해 풀과 감목으로 가득한 대초원이 티맵수림과 툰드라 지역으로 진화했습니다. 초식동물이었지만 매머드의 치열은 나무잎을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한의 기후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두꺼운 털을 가진 털 매머드와 같은 일부 종은 고열로 인해 멸종했을 수 있습니다. 들소와 같은 다른 동물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했지만 지구의 온도 상승은 이들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빙하가 발견된 이래 인류는 빙하기가 다시 올지 궁금했습니다. 지구는 현재 간빙기에 있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적이고 번갈아 나타나는 특성은 이제 잘 알려져 있으며 빙하기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는 태초부터 온실가스와 천문학적 강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후자는 지구의 지축 경사도와 궤도 모양이 느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제4기 북반구의 빙하는 경사도의 변화로 특징 지어집니다. 300만 년에서 100만 년 전의 첫 번째 빙하기는 4만 1000년마다 규칙적인 주기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 그 주기는 10만 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천문학적 강제력이 임계치를 넘으면 빙하가 해빙에서 빙하로, 그 반대의 경우 빙하가 해빙에서 빙하로 바뀌게 됩니다. 42만 년 전 간빙기는 천문학적 변화가 시스템을 역전시킬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1만 년이 아닌 거의 3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탄소순환이 교란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간빙기는 앞으로 5만 년 동안 자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지난 세기 규모의 탄소순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린 탄소순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시된 이론 중 하나는 지각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규산염 암석의 침식 덕분에 초기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가설입니다.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침식이 증가합니다. 침식은 CO2를 소비하여 염기성 탄소로 변환합니다. 그 결과 해양 산성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40억 년 이상 지구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해온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이 이론적 접근 방식은 유기탄소 순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요소의 상당 부분이 유기물 형태로 묻혀 있어 그 역학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빙하기의 복귀 가능성은 즉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빠르면 5만 년 안에, 그때쯤이면 인류가 새로운 빙하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